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오늘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탐탐TV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힘에서 왜 팩트시트도 안 나오고, 자, 팩트시트 나왔습니다. 이제 또 뭐라고 할지 또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발표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띄워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예, 자, 팩트시트 완성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동안에 왜 합의문이 없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알리지 않는 이면 합의 내지는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이 종이로 된 문서를 가져와라 이러면서 계속 닥달을 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안보 관련해서 원자력 그 추진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할 내용이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알려져 있었고요. 결국 지난번 경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16일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상 간에 합의하고 나서 알려졌던 내용들이 이제 문서로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라고 저희가 이제 내밀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정상 간에 나눴던 이야기 합의됐다고 발표됐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던 바대로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 아주 참 유식해지는데 팩트시트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팩트시트라고 하는 게 이제 협상 끝나면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러는 거죠? 공동 설명 자료를 하는 거니까 예. 공동이 한다는 건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양자 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속이 부글부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감사하겠습니까? 거의 그 강도 같은 행태를 보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어떤 한미 동맹의 관계 속에서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 직접 대통령이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러지 마라 국민의힘. 계속 뒷덜미 잡고 난리를 치냐. 나 지금 트럼프랑 협상하기도 힘들어 죽을 판이었어.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대통령 속은 좀 부글부글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미 간의 팩트시트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맞게 우리 국익
애국적 관점에서 얼마만큼 한미 간 합의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힘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의 암적인 존재는 아마 국민의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도 어떤 예를 들면 딴지를 걸지 좀 저희가 좀 잘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좀 비판적 감시의 시선을 가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잘된 합의를 했고 선방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란 극복 이후에 또 다른 관세 전쟁 속에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뭐 언제 나오나 걱정했는데 저는 이거 나오면은 또 코스피가 막 올라가고 그럴까 했는데 꼭 또 그렇지도 않네요. 지금 코스피가 4,068인데 어제보다 2.4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는 나올 거다. 뭐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컸던 거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선반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예. 당연히 팩트 시트가 이제 금년간에 나올 거라고 이 우리 시장은 예상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앵커님과 동일하게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직접 발표가 있었고 백악관도 사실은 동일한 시간에 팩트 시트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뭐랄까 좋은 방향으로 출렁이고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선반영이 됐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인상적인 장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언제 나오냐라고 팩트시트가 대부분 이제 언론들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곧바로 나오는 팩트시트, 왜 한국은 맨날 늦나? 이제 이런 제목의 보도들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진짜 이제 나와 버렸고요. 그리고 그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나라 간의 협상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법이 지배하는 협상이 아니라 외교라는 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고 대통령께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우리 한국으로서는 버티는 전략만이 유효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고충을 애국적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라는 관점에서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 서운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자들의 질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트럼프 입에서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할 거란 언급이 나왔고 그걸 물꼬를 터서 야당이나 언론이 이거 우리가 건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건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니까 오늘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기자의 질문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럼 장소도 합의한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협상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사실 논의가 좀 집중됐던 것은 핵잠 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농축 재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목이 계속 이제 논쟁거리였던 것이 장소 한국에서 건조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면이 인상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뭐 우리만 발표한 게 아니고 미국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식을 포함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합의하고 하는 것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던 것 다 사실은 이제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종욱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부글부글 끓었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참 소회를 밝혔어요. 우리의 유일한 힘은 버티는 힘이었다. 참 표현이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에휴,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나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참 그 협상 이제 결과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네. 참 애를 많이 크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한마디로 요약하면 짠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멈칫하고 표현을 바꿨습니다만 비자발적 협상을 강까지 하다가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적 흐름에 의하면 야 우리가 이 협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비자발적 협상을 우리가 강요받아서 하는 건데 그걸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취지였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면 이제 외교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강자에서 확 걷어들이고 이제 보다 순화된 단어로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 내비쳐진 거죠. 우리가 뭐 문서화된 한미 FTA로 그동안 관세 없이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뭐 기본으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 협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건데 자꾸 뒤에서 딴지 걸고 발목 잡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인간적으로 서운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참 그 발표 내용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느 부분이 가장 놀랐냐면 그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 군함을 이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건조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영토 외에서의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중요한 그 무기를 생산할 때는 자국 영토 내에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미국 법에 의해서. 근데 다만 특별한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고 특별 허가 형태로 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뭐 한미 간의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 땅에서 건조하기로 한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미국 쪽이 미국 국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의 특별 허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의 군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충격적이고 아주 예. 빅 뉴스입니다.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런저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맨 처음에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왔을 때도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미국은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 실력이 없어요. 왜?
갖춰져 있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려면 아마 한 10년도 더 걸릴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만 떨어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굳이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가 뭘 모르고 한 건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만들 테니까 허가만 해. 그렇게 된 거죠. 협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 건조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방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관세 협상 가지고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또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좀 황당하죠.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것 뭐 서로 계약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서로 이렇게 뭐 적절한 비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했는데 이게 뭐 1년이나 2년 지나면은 서로 얼마를 올리냐 하는 과정에서 여기 좀 더 달라 또 아니 너무 많다 이런 거야 뭐 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없던 것을 갖고 와가지고 야야야 이거 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형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FTA 체결해서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25%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러면 일단 돈을 좀 내봐. 그래가지고 15% 협상을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인 비롯해서 호사가들의 입을 통해서 야 그거 원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못 받게 생겼는데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이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원금에서 가능하고 그거 그냥 공유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 취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핵 재처리 그 사용 권한에 관해서 이거는 뭐 그 모두가 원하는 거긴 했지만 특히 보수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 정권에서도 확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그 지지를 얻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그 공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천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도 자연스럽게 아마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이 아마 내년 1월쯤 선고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거 관세협상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몰아치고 다 토해내고 그래야 될 텐데 김종국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군다나 미국 대법원 구조가 보수가 더 많이 6대 3이죠. 예, 돼 있는데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보수 쪽 판사들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관세라든지 세금은 다 의회의 권한이니까 혹시라도 이거 관세협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내려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수가 6대 3 구도였는데 이 관세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문제 자체가 입법권을 훼손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릴 거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뭐 올부터 내년 초까지 이 발표가 나올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 문제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다시 또 건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이 돈 벌어가지고 하려는 게 뭔 줄 알아? 국민들한테 돈을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당신들이 이번에 그 결정을 이렇게 내버리면 국민들이 받을 돈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뭐 그 후에 러트릭 상무장관인가 나와서 그 얘기는 아니고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 다양한 방식의 압박이 갈 거고 전 만약에 이거 연방대법원에서 만약에 부결된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미 제가 볼 때 레임덕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내년 11월 중간선거 같은 경우도 근데 어려운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날까? 저는 그런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자유무역주의라는 체제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타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아마 이제 쟁점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지금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이제 1심과 2심은 그럴 권한이 대통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뭐 사문화됐던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32조라는 것이 외국산 수입 제품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거나 국가 안보상 중요한 산업이나 물품에 대해서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미국 내의 생산 능력이 약화된다라고 판단하면 232조를 적용해서 미 상무부가 이것을 결과를 보고받고 관세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행정부 쪽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만약에 유지하게 되면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세 협상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또 다른 해석들도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뭐 지금까지 걷어들였던 이 관세들을 다 토해내게 되는 것이고 한미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함께 했던 이 협상 자체가 이게 뭐 이제 무산이 되는 것이니까 국제 질서의 대혼돈 상태가 되는 거라서 과연 그런 부담을 대법원이 짊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미지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예상해 보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 여태까지 걷어들였던 관세를 도로 돌려줘야 되냐? 그거를 아마 지금 이제 상호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아주 많은 종류의 품목관세로 다 돌려서 바로 돌려서 그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하는 형태로 해서 안 돌려주는 그런 식의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 근데 또 그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 그리고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이렇게 많은 품목에 대해서 품목관세를 다 개별적으로 매기는 게 가능하냐? 이걸 놓고 또 법률적인 쟁송이 미국 내에서 붙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다 끝나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트럼프가 벌써 뭐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 막 내가 우리나라로 돈 많이 끌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나 잘하지요. 또 많이 시켜주시고 또 혹시 한 번 더 시켜주면 좋아요. 이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또 나이가 몇 개입니까? 좀 욕심도 자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나마 우리의 참 속타는 마음을 달래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네요. 오드리를 사랑한 여자 공감합니다. 짠해요 우리 대통령. 공주님 대통령님 업어드리고 싶네요. 공주가 업어주면 좋겠죠. V고스트님 나의 국가대표가 너무 짠하다. 그래도 잘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시길 응원하고 믿습니다. 안중찬님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큰 일꾼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은 무한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대통령 잘 뽑은 국민의 홍복이다. 이러셨는데 예, 이 소식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참 속이 많이 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저거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그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침에 저는 뉴스 보면서 정말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두 사람 다 기각이 됩니까? 황교안, 박성재. 황교안은 박근혜 때 법무부 장관 했고 박성재는 윤석열 때 법무부 장관 했고 오늘 아침에 이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했던 자들 다 이제 구속이 되겠거니 하고 봤는데 황교안 그렇다 치고 박성재는 재청구한 거잖아요. 영장 청구 지난번에 기각이 된 거 보강해서 청구한 건데
그리고 지난번에 박정호가 기각을 시켰지만 이번에는 남세진 그 수원 3인방이 아니라는 사람 그래서 기대를 했고 어제도 많은 분들 그전에도 계속 이번에는 확실히 될 거다.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지금도 납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청구를 통해서는 발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야, 한 번 기각했으니까 이번에도 기각이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아니 재청구 2번씩 해갖고 3번째 발부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4번째 발부된 사례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내란 재판이 12월 14일까지거든요. 예. 이제 파이널 연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 기각 사유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불구속 기소를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도저히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는 너무나 그 영장 발부될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 불법성 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진짜 황당하게 이를 데 없었고요. 그 지난번에 그 3가지 정도였잖아요. 합수본에 검사 파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수용시설 뭐 얼마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출국 금지팀 대기시키는 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사전에 인지했는지 불법성 여부를 이런 거였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계엄 포고령 1호만 봐도 나도 다 이게 불법인지 알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였고 인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보강을 많이 한 게 그 수용시설 뭐 관련해가지고 보고받고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삭제한 거 이런 것들도 다 복원해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검사가 12월 4일 날 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에 막 그 문건 만들어가지고 계엄 정당화하는 문건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안가 회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송년 모임 한 게 아니고 그 거짓말쟁이들. 근데 그것까지 다 했는데도 이게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저는 도저히 이게 어느 나라 이 법원인가 싶어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야 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번에 다시 청구하면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당정대 회의 논의사항 이렇게 담긴 박성재 업무수첩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남용 문건 관련 파일 이런 것까지 다 제시하면서 박성재의 계엄 가담을 밝혀냈는데도 이걸 또 기각을 했다. 박영식 앵커님 뭘로 도대체 판단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두지 않아도 이거는 사법부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혹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수상합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이번에 당연히 등장할 줄 알았거든요. 앞서서 지금 김유정 전 의원께서 말씀 주신 이런 새롭게 담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든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중에 이제 강의구 부속실장 불러다가 국무위원 부서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직권남용 혐의들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고 위법성에 대한 인지 여부를 이런 추가 혐의를 담아서 지난번에 밝혀내지 못했던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은 것인데 이것이 어찌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는지 이거는 일반 국민분들도 꼭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우리가 더 바라볼 필요 없이 이 사법부에 있는 이 4인방 영장 전담 판사들은 혹시나 박성재가 구속되고 그 이후에 법조 카르텔 내부에 있는 여러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혹시나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박성재 단계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통곡의 벽인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얘기한 게 그거는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란인지 잘 몰랐다. 그러니까 내란인지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란 인식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을 사전 인지했거나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취한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뭉뚱그려서 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실제로 그냥 법률적으로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12월 4일날 당정대 회의도 있었고 12월 4일날 저녁 안가에서 4일 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법원에서도 12월 3일 그 법원 내부에서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온 내용들에 의하면 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사법권을 글로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 채널A, 중앙일보 같은 것에 다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과 여기에 관련된 자들의 최전선에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행위 자체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게 포고령 한 장만 보면 이 자체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하물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소위 보안 손님으로 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윤석열이 이 얘기를 안 했을 턱이 없다. 전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박성재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법원으로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튈 이런 불똥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견고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법원은 정치화돼 있고 양심에 의해 판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번에 거의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건 당연히 되겠구나라고 하는데도 도대체 법원은 판사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SKJ님 혹시 동일 내용을 AI에 물어보면 안 될까요? 몽돌림은요. 이참에 법원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영장판사부터 AI로 하고 수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가가 뭐죠? 수거. 수거?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판정 가지고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심판이 자기가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이 스트라이크 존 딱 해서 여기에 걸치기만 하면 그냥 뭐 이거 스트라이크야 하면 스트라이크 하고 자기가 보기엔 스트라이크 같아도 빠져 있으면 스트라이크 선언을 안 하는 거죠. 이거 나온 뒤로 그 전 같으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볼이었는데 그냥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니까 막 배트 던지고 난리치고 막 그런 선수들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렇게 안 하는 나라들도 이제 지금 메이저리그는 그 스트라이크 존 있나요? 아직은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근데 지금 상황. 거기도 막 시끄러우니까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미 실험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도입은 안 됐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예. 도입을 했죠. 근데 왜 법원은 졌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영장 전담 판사도 AI로 우리나라가 맨 먼저 해보면 어때요? 우리 AI 앞서가잖아요. 근데 이게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여서 인신을 구속 여부기 때문에 이걸 AI에 맡긴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그럼 아예 인신 구속 제도를 없애든지.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근데 도대체 박성재하고 이상민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민이 울고 있겠어요. 억울하다고. 박성재는 2번이나 기각이 됐는데 내가 박상현보다 조금 혐의가 더 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구속돼서 재판받는데 쟤는 왜 2번이나 기각이 되지? 이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 아까 어떤 분이 AI에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료 버전 AI 클로드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네. 네가 판사라면 박성재 건과 황교안 건에 대해서 기각이 나온 게 옳다고 생각해. 네가 판사면 어떻게 판단했을 거야? 아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래 AI들은 앞에다가 되게 기계적인 설명을 붙여가지고 기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사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판사라면이라고 시작을 해요. 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판사라면 솔직한 판단,
박성재 건은 기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유 첫 번째 위법성 인식 부분. 박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정치인 체포 구금 개혁령은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법률가가 계엄 요건을 모를 리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회동한 것 자체가 사전 협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 휴대전화 교체, 구치송 수용 문건 삭제, 조사 회피 태도. 이건 다툼의 여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구속의 필요성.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헌문란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건의 성질상 불구속 수사는 사건에 밝혀질 가능성을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AI가 훨씬 낫네요. 저희들 일단 날아가겠는데요. 갑시다. 교체해야겠네. 저희들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벌써 분위기가. 남세진 판사한테 보내야겠네. 네. 야. 근데 또 이 친구 솔직한 게요. 황교안의 경우에는 이거는 기각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또 응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황교안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조사의 여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황교안 기각은 좀 더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박성재 전 장관의 케이스는 기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남세진이 해낸 거예요? 야. 기각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박성재만큼은 좀 AI가 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아, 정말. 근데 그 황교안 전 총리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국힘 쪽에서 표현의 자유다. 이걸 구속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이런 주장들을 요새 하던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뭐 널리 인정돼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판례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어느 누구도 불 꺼진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 라고 소리칠 자유는 없다. 네. 그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넘어가는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다고 구속해야 되냐?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그때 실제로 내란이 벌어지고 이게 아직 종료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한참 진행 중이야. 막 군인들이 국회에 헬기 타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내란을 옹호하고 그 뭐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당시 여당 대표를 체포해야 된다라는 게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그 일탈한 누가 봐도 내란 선동이 되는 거는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AI가 아주 훌륭하긴 한데 이게 이제 하도 한쪽에서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언급을 많이 하니까 그게 데이터에 많이 뜨나 봐요. 근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층 이해는 약간 떨어지네. 이거 AI가. 거기다 좀 이제 보태면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공직의 어떤 중요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를 다 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었죠. 법무부 장관도 했죠. 그 당의 대표도 지낸 사람이죠. 총리도 했죠. 그 정도의 어떤 공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석기 그 통진당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 받고 통진당 해산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불법 개헌과 내란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인데 압수수색도 3번이나 뭐 문 잠궈 놓고 막 뭉개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지자들 불러다가 막 또 시위하게 했죠. 그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반인 국민들도 그러면은 뭐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 다 잡아갈 거야? 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지만 경우가 다른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사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가능성, 특히 이제 사법부라기보다는 박정호 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를 썼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이 사안으로 구속이 되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천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를 모두 때려 부셔야 된다. 처부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면 황교안의 경우는 뭐 SNS 글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라는 식의 의견을 냈던 거지만 연단에 올라가가지고요. 주말 내내 이 내란 선전선동 집회에 참여한 극우 유튜버
뭐 전광훈, 전한길,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모두 다 구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범주가 넓어지고 일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정치적인 계산이죠. 저는 황교안이 영장 심사를 박정호가 한다고 그래서 사실 불안했어요. 박정호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자가 박정호인데요. 지난번에 박성지 영장 기각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 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벌금 선고했던 자거든요. 지금 이 모든 중요한 사건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한테 가는데 이번에 박성지 영장 기각한 남세진 빼고 이 박정호, 정재욱, 이정재 이 세 사람은 그 유명한 수원지법에서 왔는데 조의대가 갖다 꽂은 거죠. 원래 이렇게 한 법원에서 우르르 영장 전담 판사가 셋이 나란히 오는 전례가 없다면서요, 김영남 의원님. 그렇죠.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전부 4명인데 예. 서울중앙지법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뭐 큰 사건이 다 몰리는 법원이잖아요. 그리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 나중에 그 본안 판결을 하게 되는 뭐 형사부 부장이나 뭐 이런 자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첫 단계 압수수색부터 다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이 허들을 넘어야 뭐가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구속 여부는 뭐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원지법이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큰 법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국 법관의 10%가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지법 전체 판사 수가 전국 법관 수의 10%보다 훨씬 작은데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75%의 영장 전담 판사를 다 수원지법에서 이동하는 사람으로 채웠다?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이죠. 부산이 대인님, 김용남 의원님도 수원에서 왔어요. 아니 저는 고향이 수원인 걸 어떡하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성분이 검증된 자들을 골라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쪽에서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성분을 정확히 검증한 다음에 검증한 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조의대의 똘마니처럼 맨 최선두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빨리 좀 내년에 아마 인사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네. 2월에 인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2월달 인사할 때 이 부분 그 법원행정처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사법부 개혁을 아래로부터 좀 허물지 않으면 앞으로 내란 재판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좀 분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현정님, 박정호 정의롭다 화이팅. 예,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아까 2월 인사 얘기했는데 직위원회가요 윤석열 재판을 내년 1월 12일 날 마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그 인사 전에 본인이 마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자한테는 이 내란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거보다 그냥 자기 인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밖에 들리질 않아요. 아니 지금요 어제 내년 1월 7일, 9일, 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 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 1월 12일에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럼 이제 결심 공판을 내년 1월 12일로 한다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하면 이제 선고 기일을 잡잖아요. 한 달쯤 됩니까, 김영남 의원님? 빠른 경우에는 2주 후로 예. 잡고요. 사건이 좀 복잡하고 판결문의 양이 많아질 것 같으면 4주 후로 잡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최소한 2주 잡더라도 네. 지금 1월 12일까지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1월 18일이 만기 아닙니까? 네. 지금 직위원 말고 다른 데서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네. 그거 떠나서 지가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지가 풀어준 사람을
또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가 안 됐다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은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속 기간은 벌써 오래전에 끝났고 나중에 추가 기소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어 있는 건데 그 두 번째 기소된 것도 구속 만기가 내년 1월 18일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추가 기소된 일반 이적죄가 없었다면 직위원이 계산으로는 내년 1월에 또 풀려나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런 자를 이걸 근데 계속 놔두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하다가 이자가 미친 척하고 무죄 선고해 버리지 말한 법이 있냐고요. 헉 이렇게 하셔야지 이럴 때. 헉. 말문이 막히는데요. 아니 저는 걱정돼요. 물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인데 법적으로 불가능이죠. 법으로 그런 법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사형 이게-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요. 아니 내란 우두머리가 인정이 돼야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직위원이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충분히 소명 안 되고 꼭 이걸 내란 우두머리라고까지 뭐 볼 수도 없고 뭐 하는 짓도 우두머리 같지 않으니 무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이제 항소심 가서는 1심 판결 직위원 재판부에서 한 거는 파기가 될 거고,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선고하면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뭐 그걸 안 해도 뭐 선거가 되겠습니까? 뭐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이춘재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제가 보는데 제목이 직위원 재판 국민 눈에만 이상한가? 이렇게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을 그 역사를 들여다봤는데 그때 당시에 1996년 3월 11일 1심 재판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해 8월 26일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되기까지 169일이 걸린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바로 이듬해 4월 17일. 그러니까 역사 바로잡기에 걸린 기간이 16년 동안이나 우리가 기다렸는데 13개월 만에 다 끝났어요. 대법원까지. 그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오히려 더 이자들이 집권해 있으면서 막 가리고 묻히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역사 바로 잡는데 1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1심 재판부 재판장이 김영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인데요. 이 양반이 아주 강단 있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뭐 말도 아니고 말도 아닌 식으로 그렇게 대들고 회방을 놓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쏘아붙이고 재판 진행에 대해서 변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재판부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 이 변호를 맡은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고 대법관까지 지낸 대선배인데도 김영일 재판장 거침없이 공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이 나중에 변호인을 사임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사임하세요 하면서 국선 변호인선임에서 재판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착착착착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단죄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직위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실실 웃고 농담 따먹게 하고 윤석열 변호인이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아, 이런 자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박영식 안카님 우리 국민 눈에만 직위원 재판 이상하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건데 너무 비교되고 대조돼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직위원 재판을 보고 그 답답한 마음을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재판을 보고 치유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장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주도력 이런 것들이 직위원에게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이 나왔을 때만 진행되는 재판 말고도 뭐 김용현 재판은 아주 더 가관이더라고요. 그 변호사들 볼만하더군요. 와, 이거 뭐 이제는 그냥 판사고 뭐고 간에 뭐 관계없이 떠들어대고 대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재판의 무게라는 것이, 특히 재판정의 무게라는 것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구나. 직위원 재판부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보는 이 법정 중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런 재판 보려고 정권 바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래가지고 내란 진압 종식이 되겠냐라는 어떤 위기감과 우려가 매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 신의 한 수라는 것이 결국 한덕수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시점에 또 이제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직위원회 이 재판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이 어찌 보면 유일하게 희망으로 걸 수 있는 기대겠죠. 아까 그 유료 챗 GPT 이름이 뭐라고요? 클로드라는 AI입니다. 클로드. 네. 그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유료 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료. 예. 거기에다 그거 한번 더 물어봐줘요. 네네네. 직위원 재판 국민 눈에만 이상한가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배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엄중한 재판정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재판 소송 절차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법부가 인지했다면 아마도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을 앉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무슨 뭐 보건식품 이거 담당하는 재판부에 있는 직위원이라는 사람을 여기다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추정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면 이건 그냥 이런 우연성에 의해서 직위원이라는 판사가 거기에 배정이 됐다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면 왜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배정됐을까? 거기에는 사법부에 있는 핵심적인 라인들의 어떤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달에 직위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직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겠어라고 믿기가 되게 어렵다. 최근에 영장 판사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 내란에 대한 인식 문제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내란을 제대로 인식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거가 재판 과정에 되게 중요한 어떤 또 다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직위원이가 어제 이제 윤석열 재판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나와서 증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윤석열이는 본인이 이제 다 밝혀졌으면 좀 전략을 바꿔야 될 텐데 자기 성격을 못 바꾸는 거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요. 어제는 뭐 글씨 가지고 지렁이가 어쩌고 그렇게 말도 하던데 어제 재판 장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일단은 검찰 쪽 얘기로는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다. 조서 같은 건 없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홍장원 관련해서는 그 1차 메모를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2차 메모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자고.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런 말씀 주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무슨 재판을 저렇게 해요? 내란 재판이 저렇게 화기애애할 일입니까? 정말 그래요. 배고프시죠? 밥을 교도관들까지 이러면서 밥 걱정하고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저렇게 왜 흥분하시죠? 이러고 그럼 증인으로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이게 지금 이 재판이 갖는 엄중함을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저 판사 비롯해서 지기현 비롯해서. 도대체 아니 김영남 정말. 의원님 혹시 물론 판사 따라서 뭐 사람들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재판 보잖아요. 특히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딱딱 질문하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하는 재판장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대단히 뭐랄까요? 아주 특이한 거죠. 아주 특이하죠. 네. 저런 재판장을 제가 법정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저 정도로 심하게 그 거의 뭐랄까 사석에서 농담하듯이 재판 진행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어린이 회의도 저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 재판보다는 무게감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도 저렇게 하네요. 예.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완전 막 이러잖아요. 아까 뭐 재판 과정도 그런데요. 저는 지기현 판사, 그러니까 뭐 지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메모가 그러니까 지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인용 메모에 2024년 11월 9일 날 메모에 보면 체포 명단이 다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체포 명단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홍장원 1차장이 지렁이처럼 썼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지렁이처럼 쓴 게 11월 9일 날 여인용 메모에 있으면 그 사실인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렁이처럼 쓴 거라니까 한번 채택해 봅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지기현 판사 말을 들어보게 되면 자, 자기 말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괜히 바이러스가 생길까봐 그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도로 다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무슨 검증을 해요. 이게 지렁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저자 앉아가지고 뭐 홍장원 지렁이찜 다 나오면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 재판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거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기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반응 나올 거야라고 하는 걸 아니까 저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어디 판사 앞에서 저따구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피고인 측이 그 극우 유튜버들이 짓거렸던 얘기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했던 내란정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곽종근이라는 어떤 메신저 그리고 홍장원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이나 진술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컨텐츠가 난무했었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건 홍장원의 메모는 필적 감정을 맡겨봤더니 홍장원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홍장원의 진술을 완전히 이제 뭐랄까 가짜 뉴스로 만들어버리는 가짜인 것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전략을 취했는데 여전히 재판에서도 지금 변호인들이나 윤석열이 홍장원 지렁이 타령하고 있는 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두 증인을 무너뜨리면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이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을 무너뜨리는 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AI 질문은요. 네가 보기에도 지기현이 이상하냐?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기현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지 검색을 해보고 네가 생각하기에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어떤지를 네. 결론을 내려달라. 국민들 눈만 이상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다. 명쾌하네요. 정리하자면 잘한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절차적 위반, 공개 재판에 대한 원칙을 지기현은 처음부터 위반했고 두 번째 법리적 모순, 구속 취소 결정의 시간 단위 계산은 법조인들을 포함해서 법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세 번째 재판 진행의 부당성, 피고인들에게 특혜적 대우를 해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네 번째 판사 개인의 중립성 의혹, 고급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국민들 눈에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 법 절차적으로도 지기현의 재판 진행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해요. 라는 답변을 내려줬습니다.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유료 버전이라서. 유료 버전. 이거 박수를 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이어서 김영일 님이 계속 오늘 그 응원 댓글도 보내주고 그러시는데 지기현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요? 지귀현으로. 제가 꼭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귀. 귀싸대기를 연. 연달아 날려불면 아마 국민들 마음일 겁니다. 저런 마음이.
지금. 아니 아까 홍장원 지렁이 치면 다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 폭소를 터뜨리는 거에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네. 정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들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합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저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지기현이가 지금 하는 거 보고 나중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글쎄요. 윤석열이는 지기현이가 이렇게 재판하고 있으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서로 농담 때맞게 네. 하는 것 같죠. 아이고 오늘 또 가서 또 한번 좀 풀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직위원 재판에 나가면 제 시간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교도관도 챙겨주고. 교도관들도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공개 재판이다 보니까 윤석열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고스란히 이제 중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저는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을 벌어들이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아주 짧은 기간에 영치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모의 재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정말. 그러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 판사들 보십시오. 우리가 영장 전담 판사 보고 속상했는데 지기현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고 그나마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 하나 믿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 좀 해줘야죠. 뭐 좀 영장 전담 뭐 장관 다 내라는 거 관련된 것은 영장 발부부터 재판 선고까지 다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작에 했어야죠. 그렇죠. 이제 초기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재판 자체가 계속 지연될 수 있고 재판부가 바뀌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한 측면들이 있는 건데 저는 진짜 그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선제적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사전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내란 범죄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감정도 약간 좀 밀도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고 또 자들의 증거를 계속 은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뒤늦은 얘기입니다만 뭐 전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역사에서 소위 내란이라고 하는 그것도 21세기에 발생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거기에 대한 엄중한 예를 들면 판례들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라도 또 이런 자들이 스물스물 기어다니다가 지렁이처럼 어느 순간 확 올라와서 저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저희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늦었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김용남 의원님 오시면은 구독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82만 9천이 됐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83만을 바라는 건 좀 무리일까요? 모르죠. 한 명 빠졌어. 왜 말씀하셨어요? 무리인 모양입니다. 그건 안 돼. 아, 빠지기도 하는구나. 구독 취소로도 네, 한 명이. 한 분이 잘못 누르셨나 봐요. 한다고. 고양이가 눌렀나 보다. 아, 그 나도 눌러야지 했는데 이미 구독하셨던 분이 한 번 더 누르면은 안 됩니다. 예.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비구독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럼요. 해당 시간에 늘 보면 이 시간에 항상 내가 유튜버를 켜면 늘 정어리 TV가 가장 상단에 떠 있다 보니까 구독조차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화면을 켜시면 검정 화면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요 검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구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구독을 해주시면 83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의 바람처럼. 근데 잘하면 좋아요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날 그죠? 좋아요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요즘에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런 표현 좀 속된 표현인데 쪼개는 거 많이 보시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은 아주 그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사악한 게 있어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할 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오자마자 막 술 돌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짓을 해놓고 아직도 그 인원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뭘까 하면서도 직위원을 의심한다니까요. 제가 계속 직위원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야, 듣고 있지? 이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나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직위원이가 미친 척 이 말이 일리가 있으므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어제도 재판하면서 그 인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아니 처음에 인원이니까 그것은 말을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느냐. 그 말에 잠깐 표현이 군대 용어로 썼던 것을 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혹시 그게 살 구멍인가 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반박을 당하니까 또 쪼개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인원 요원 끌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박선원 의원이 옆에 있다가 의원이라고 하셔야죠 하니까 맞습니다 의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전체 화면은 보고 있었습니다. 인원이나 요원 그러면은 대개 군인이 군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나요? 부대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민간인이나 민간인을 지칭할 때는 인원 숫자, 요원 빼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원은 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은 답변 다 했는데 답변하기 어려워. 안 쓴다는데 왜 그래? 안 쓴다는데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안 쓴다는데. 아니, 답정너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윤석열.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게 뭐 이제 우리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사기관이 대부분 이제 이 진술을 어떤 좀 끌어내가지고 유도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맞지? 이 관점이 맞지? 재차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압박하고 회유하고 유도하고 이런 방식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게요.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1분 만에 인원을 3번이나 쓰는 인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 말을 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윤석열도 놀랍지만 저는 우리 애청자님들도 놀랍네요. 구독 안 누르고 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아, 제가 그래도 많이 벌었습니다. 앵커님. 제가 80명 모시고 왔어요. 80명 순식간에. 거의 영업사원이시네요. 영업사원이세요. 아, 그렇게 설명을 좀 한 번씩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네네. 예. 아무래도 또 구독 안 누르고 그렇게 보다가 아, 맞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 이러다가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83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늘부로 김용남 의원님하고 박영식 앵커를 영업사원으로 좀 임명을 하셔서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좀 활용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 내셨으니까 오늘 또 그러면 제가 좋아하시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어제 국회로 가보죠.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두 분 계신데 어때요? 저도 국회를 오랫동안 출입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같은 국회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님,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고 안 한 적 있어요. 잊어버리고. 근데 인사하세요. 근데 나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본인 대정부 질문하고 들어갈 때 의장이 불러 세웁니다. 인사 안 하고 들어가면. 김유정 의원 인사하셔야죠. 예. 이렇게 이제. 그럼 아차차 하고 이제. 예, 그럼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인사하고 가죠. 그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를 넘어서서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우원식 의장 개인에 대한 존중의 표시가 아니거든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예의, 그것은 그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그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건 뭐 얘기를 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서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정말 뭐 코멘트할 기분도 안 나고요. 어제 곽규택이 그렇게 했거든요. 곽규택은요, 전 정말 국회의원 자격 없어요. 전 자질 없어요.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한테 사모님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인사를 나 안 할란다라고 한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하고 올라옵니까? 자. 국회의원이 올라올 때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하면 결국 본인의 인격이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영남 의원님. 네. 지난번에 곽규택 말고 또 다른 자도 인사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국힘당에서. 그랬나요? 예. 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같은 과인데. 근데 인사를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데도 안 하고 그래요. 아니,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올라왔으니까 국회의장이 그 부분 지적을 하는데도 뭐 끝끝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곽규택 의원이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제 국토부 관련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는데 김윤덕 장관이 원래 이제 자기 부처 법안이 올라올 때는 본회의에 출석을 보통 하죠. 예외 없이 거의 출석을 합니다. 근데 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출석을 못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출석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양당 원내대표한테 왜 사전에 허락을 안 구했냐 뭐 그거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법에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에게 미리 얘기하라.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지. 관례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국회의장에게만 허락을 구했다고 해서 또 그럼 어차피 다 관례적이에요. 국회의원이 이제 본회의장 발언석으로 올라오면서 의장을 상대로 인사하는 것도 법상 의무는 아니고 관례인 것이고 국무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 못할 때 원내대표에게 연락했던 것도 그것도 관례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요새 국회는 너무 막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곽규택의 저자는 또 송미령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질문도요 아주 고약하게 해요. 제가 보기에 저자는 이제는 뭐 그렇다고 그러대요. 곽규택이가 그 곽형택 감독 동생인가 되는데 형도 뭐 사람 취급 안 한다면서요. 뭐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송미령 장관한테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내란몰이 TF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내란몰이 TF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같은 분이 처음으로 핸드폰 패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다 제출받아서 수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입니다, 의원님. 내란몰이가 아니고요. 내란몰이가 훌륭하십니다. 대단히 잘했어요. 박영시 앵커님. 예. 송미령 장관은 잘 유임시킨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람 보는 잘 본 것 눈이 같아요.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능력 있고
그리고 자질 있고 역량이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보는 이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일단 인물을 보신 거라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송미령 장관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이번 형사재판에 나와서도 진술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자세, 그리고 뉘우치는 자세까지도 함께 있다 보니까 뭐 눈물을 또 흘리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또 국회에서는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법하고요. 저는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직 당대표가 아내들끼리 사인 간에 선물 주고받고 한 거, 뭐 국민 입장에서는 뇌물이죠. 로저 비비의 가방을 주고받고 한 것이 사회적 예의라고 언급한 게 김기현 전 당대표의 언급인데요. 그런 예의는 있고 관행으로 늘상 국회의장에게 국민에게 하는 인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분도 뭐 이제 올해 국회의원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는 그 기준에 비춰봐서 다 지금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네요. 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고, 송미령 장관의 이름을 송혜령 장관 예, 그랬죠. 이렇게 불렀던 나경원도 나경원. 있죠. 가각이네요. 곽규택이 지역구가 부산 서구 동구인데 부산은 대구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겠죠. 그리고 달라져야겠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요거도 먹고, 예를 들면 앞으로 그 동네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 그래서 호로 자식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좋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들께, 지역구에 계신 유권자들께서 보니까 이 곽규택만 그렇게 아니라 김승수, 유상범 의원도 보니까 인사 안 한 전적이 있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전통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국민한테 고개 숙이기 싫으면 국회의원 하지 마세요. 너가 아버지 뭐 이름이 뭐냐고 그래요? 예? 너가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요. 아버지 욕먹이는 근데 거. 저런 것들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다 공천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 당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좀 분노를 했는데 그래도 맨 앞부분에 이재명 대통령 발표도 있고 조금 마음을 다스리면서 지난주에 그 먹방을 원래는 과메기를 하려고 했는데 광어가 들어와서 광어를 하면서 사실 제가 과메기를 안 한 이유가 김유정 의원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까 봐 그랬는데 또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과메기를 급 공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김유정 의원님 보고 말씀하셔야죠. 왜 그랬냐면 네. 또 과메기가 있는데 또 술이 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별로 술 먹고 싶지 않은데 왜 저를 먹이시더라고요. 계속 저번 주부터. 그 윤석열식인데. 아 그런가요? 네. 지금 한번 쪼개야 됩니까? 예. 오늘 그러면은 과메기로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필성님이 과메기로 또 삼행시를 또 하셨구나. 삼행시를 보냈어요. 정필성님. 자, 이번에는 한번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띄워봐 주세요. 일단 이제 과메기 먹고 합시다. 그러면서 과하지 않는 가격.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로 기가 막힙니다. 야, 그 매자는 진짜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오네. 그러니까. 기발하시네요. 감각 있으시네요, 진짜. 네. 과메기 할 때 매가 조금 걸리는. 그러니까요. 그죠. 메리 뭐 강아지 메리 네. 그 정도는 몰라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또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강아지가 4가지 이름 안에 다 들어갔어요. 메리 해피. 메리 벚꽃종 해피. 김정욱 원장님 과메기로 삼행시. 갑자기요? 과도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때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에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걸로 해봐야죠. 그거 표절을 하고 그래. 이게 표절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저분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못 쓰는 겁니까? 오케이, 기. 아, 참 기가 막히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기가 막힙니다. 두 개가 똑같은데 그걸 표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윤석열이가 이렇게 우겼다는 거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정우 원장님 다 드시고 가셔도 돼요. 네. 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